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출신 안호영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달콤한 잠을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잠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더불어민주당이 릴레이 탄핵 버스터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지게 됩니다. 저에 앞서서 50여 분의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탄핵 버스터를 해주셨습니다. 모두들 현 시국 상황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으로서 먼저 헌법 법률적인 차원에서 탄핵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느끼고 생각한 촛불 집회의 의미와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탄핵 제도에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탄핵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일반적인 정치 과정이나 혹은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 공무원이나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그런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그런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이를 특별한 절차, 말하자면 어떤 법원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의회, 국회를 통해서 소추를 해가지고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탄핵 제도의 연역을 보면 영국의 노르만 왕조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고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장치로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와서는 일반적인 형사법 위반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정부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중대한 정치적 목적을 추진하는 제도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의 본질이 헌법 65조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 탄핵 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이제 그런 고위직들이 헌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 또 사후적으로는 국민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그 권한을 박탈해서 교정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수호 절차로서의 탄핵 심판 절차의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65조에서 탄핵 소추의 사유를 법률이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한 경우를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또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 절차를 정치적인 심판 절차가 아니고 이런 규범적 심판 절차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탄핵 심판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법적인 이유로 하는 그러한 것임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그 탄핵 제도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1공화국에서부터 지금 현행에 이르기까지 탄핵 소추기관은 계속해서 국회가 의회가 주축이 돼서 탄핵 소추를 해왔습니다. 다만 탄핵에 대해서 소추됐을 때 이제 그걸 심판을 하게 되는데 심판하는 기관은 공화국에 따라서 쭉 달라졌습니다. 1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했었고 2공화국 헌법 때는 그러니까 1공화국 헌법에서는 탄핵재판소에서 담당을 했고 2공화국 헌법 때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3공화국 헌법에서는 탄핵심판위원회 그리고 4, 5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의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5조에는 65조 1항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는 국회가 그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 소추는 국회 최저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 의결은 국회 최저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 찬성으로 발의를 해서 최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탄핵 소추는 국회 최저위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국회 최저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조금 다른 여러 또 탄핵 대상자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좀 더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 대상자는 현직 대통령만이 대상이 되고 전직 대통령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 심판 계속 중에 임기 만료로 대통령이 퇴임한 경우에도 그 탄핵 심판이 계속된다고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의 경우에도 그 권한 대행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그 탄핵 대상자가 됩니다. 권한 대행은 국무총리로서의 어떤 지위와 또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그 요건이 되는 탄핵 사유 중에서 탄핵 요건이 되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그 행위가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형성되어서 확립된 불문 헌법도 그 헌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에서 입법하게 되는 이런 형식적인 의미에서 그런 법률뿐만 아니고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국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꼭 반드시 뭐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 확정되어야만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법 제65조 1항에서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정치적인 무능력이라든지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가 없고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에는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고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은 우리 탄핵 심판 절차가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위반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의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파면을 해야 할 만큼 헌법을 위태롭게 했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로 이렇게 중하게 이르렀을 때의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소추의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발의는 국회 최저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발의가 되고, 탄핵 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는 국회의장은 발의 후에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국회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량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별도로 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 주기 및 탄핵 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 말하자면 소추 이제 의결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추 의결서로 하게 되고 국회 최저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조사를 위해서 법사위로 회부를 의결하지 않았을 때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탄핵 소추 절차와 관련해서 학계에서 조금 그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소추인에게 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피소추인에게 의견 진술을 부여하지 이거에 관련돼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소추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회가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 절차의 관점에서 위반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설이 다수의 그 설입니다. 그 탄핵 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게 되고, 소추위원은 그 등본을 피소추자인 대통령 및 헌법재판소에 송달하게 됩니다. 탄핵 심판 청구가 되면은 소추 의결서가 송달될 때로부터 피소추자의 권한의 행사가 정지가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원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결정은 탄핵 소추가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에 이르기 전에 피소추인이 파면된 경우에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탄핵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하야할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절차의 개시와 진행은 대통령의 사직이나 퇴임 등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사퇴하거나 그 하야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또 악셀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가 그 계속해서 이제 아까 이제 기각하지 않고 이제 계속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심판을 대통령의 경우에 학설에 따라서는 그 종료가 된다,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공직에서 그래요? 댓글로 올라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게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공직에서 파면이 되고, 또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추가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우리 국회가 얼마 전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 발의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지난 12월 2일 날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가 있고,
내일입니다. 내일 9일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연일 계속되는 새로운 뉴스에 이게 나라냐 하며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촛불 집회에 이어졌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하인 4%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은 무너진 헌정 질서와 국정 공백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은 현재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런 촛불 구호는 이제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런 요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만약 국회와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오히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의회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자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퇴진을 결심했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민심을 수용해서 탄핵 의결 전이라도 즉각 퇴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핵 소추안이 지금 발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발의된 탄핵 소추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탄핵 소추안 내용은 크게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헌법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씩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공화국,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갖고 있는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위배됐던 그 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여러분 잘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제1조 1항의 의미는 대한민국은 군주나 귀족국가가 아니라 국가와 지배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 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라고 하는 것은 이 공화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내용,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헌법적인 그 용어를 좀 해설을 좀 쉽게 해보자고 한다면 그 어떤 국가나 그 공동체의 어떤 그 의사결정의 내용, 그 의사결정 그 내용, 그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형성되는 이런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국민과 국가의 공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공개된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국가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조 2항의 경우에는 그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조항은 국민주권주의의 이제 근거 조항인데요. 오로지 국민만이 주권자의 지위에 있고 통치의 정당성이나 통치의 어떤 정당성 또한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제 풀어서 쓴다고 본다면 결국은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독립된 힘을 우리가 이제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주권이 이제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에게 주권에서 나오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외에는 그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거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마저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 헌법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개입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닌 이른바 비선실세로 통칭되는 최순실 등의 측근들에게 정치 권력에 맞닿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기초로 해서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게 하거나 또 문화체육부 등 국가 권력의 조직 구성에 관여하거나 또 특혜를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거나 문화체육계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을 뿐인 비선실세가 공공선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밀실에서 국정을 농단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혹은 묵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최순실 등 측근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입수해서 고치고 또 인사나 예산 책정 등 대통령의 각종 국정 행위에 무소불위로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국민 주권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뭐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대의제 원리의 위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67조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그리고 헌법 66조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이런 그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속하는 것이고, 이런 그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국정에 관여하고 민주사회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런 국민의 참정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4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헌법 67조는 대통령에 대한 아까 그 선출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 결국은 우리 헌법의 뜻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이 뽑힌 국민의 대표자만이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국가 의사나 국가 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하다. 이것이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 사건에서는 선출된 헌법기관이 아닌 비선실세가 군사 기밀, 외교상 기밀 혹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대통령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 의사의 의논 과정이나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또는 묵인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대의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헌법 제66조는 행정권은 이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키고 있고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그리고 감사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비선실세에 의해서 국정 운영을 통해서 정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헌법 기관 내 절차적인 어떤 그 견제권이라든가 법치행정을 통해서 국정 수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과정들이 이제 무력화됐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건 역시 대의제 원리에 위반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또 헌법 조항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직업 공무원 제도 그리고 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해서 침해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그리고 헌법 78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원을 임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헌법 7조의 조항의 의미는 공무원이 정치 과정에서 승리한 정당원에 의해서 충원되는 엽관제를 지향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원을 보면 영국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선거를 아니 뭐 꼭 다른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선거에서 이제 이기게 되는 정당이 자기 정당에 말하자면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다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선거에서 이기게 된 이제 그 공무원으로 이제 그 공직을 가지게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엽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엽관제를 이제 막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직업 공무원제를 두게 된 것은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 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또 예방을 하고 또 일관성 있는 공무 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보장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직업 공무원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공무원 제도에서는 이제 어떤 게 요구가 되냐면은 이렇게 보장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해서 충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서 그 소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국가 기능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직업 공무원제라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측근인 최순실 예를 들면 딸 정유라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관광부에게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를 지시를 하고 최순실 측근의 문제점을 비롯한 승마계 파벌을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감사에 나섰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목을 해서 또 아직도 그런 사람이 공직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 이제 물러나게 했고 또 이제 그 자신의 측근을 위해서 충성을 하기 위해서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주요한 공직에다가 임명을 하는 이러한 그 행위들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행위는 결국은 헌법이 아까 제도적으로 보장한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행위고 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서 소임을 다해야 될 공무원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악용을 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재산권 위반과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기본적 인권 보장 그리고 시장경제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인 안종범 등을 통해서 최순실 등을 위해서 사기업에게 금품의 출연을 강요해서 물론 해석의 논의는 있습니다만 뇌물을 수수하거나 혹은 직권남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 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고 대통령이 헌법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의 자유 또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도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히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기초가 되고 다른 어떤 그 재산권에 관련된 이런 그 기본권보다도 특히 우월적인 이런 지위를 갖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안을 보게 되면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 정윤회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반이 관련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2015년 1월 세계일보 사장 및 편집국장을 만나서 추가 보도에 대해서 수습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계일보의 사주에게 전화를 해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제로 세계일보 사장이 2016년 2월 물러났고 세계일보는 그 후 추가 보도를 자제했습니다. 이런 청와대의 그 세계일보 보도의 통제 및 언론사 사장의 해임은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다른 언론에도 위축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와대의 세계일보 언론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하에서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권 보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은 당일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서면 보고만 받았을 뿐 대면 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적인 재난을 맞아서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최고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점이 헌법 위반 사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법률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주요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에 기소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해서 자금을 모집하게 된 행위인데요. 공소장에 이제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에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 등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이에 따라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최순실 등과 공모해서 2015년 7월 24일, 25일 7개 대기업 대표를 단독으로 면담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전경련 상근 부회장 이승철에게
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서 전경련 소속 대기업에게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최순실이 재단 명칭을 미르로 하고 그 밖에 임원진, 조직표 등을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면 대통령이 이를 안종범에게 지시하고 또 10월 27일 재단 설립을 위해서 마치 출연 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임금 날인을 받았습니다. 설립 허가 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공무원으로 해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식으로 16개 그룹으로부터 2015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486억 원의 재단 출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면서 그 재단 출연금으로 288억 원을 출연받아서 합계 774억 원을 출연받은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최순실 안종범을 기소하는 공소장에서 이러한 그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과 같이 헌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이 기재한 대통령의 행위는 오히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뇌물죄에 해당할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서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직무행위가 특정될 것이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에 의한다면 대통령이 사실상 최순실과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재단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퇴임 후 소유 또는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런다면 뇌물을 직접 수수한 경우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재단의 그 설립을 위해서 낸 출연금이 대통령과 구별되는 제3자를 위한 그 금원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그런다면 제3자 뇌물 제공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수한 것이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인 경우에는 뇌물죄에 해당을 한다는 것이고, 수뢰액이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 넘을 때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우리가 이제 보통 특가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법상 뇌물죄로서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그런 형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고요. 재단 설립 후에도 지금 또 추가적으로 자금을 모금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K스포츠 재단의 체육시설 건립 사업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전달받고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2016년 3월경에 롯데 신동빈 회장을 단독 면담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에서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하도록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K스포츠 재단은 롯데에 70억 원을 또 추가로 낼 것을 요구를 했고, 롯데가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2016년 5월 달에 70억 원을 재단에 추가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롯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상황이 되자 바로 그 전날인 2016년 6월 9일 K스포츠 재단이 롯데에게 70억 원을 돌려줬는데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2016년 그 공소를 제기하면서 최순실 안종범이 대통령과 공모해서 직권남용, 강요죄를 저질렀다, 이런 취지로 이제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한 대로 똑같은 논리로 이건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그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공소장 기재와 같이 롯데가 스스로의 자의가 아니고 만약에 강요되어서
그 출연을 70억 원을 돈을 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의사에 반해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형법상 공갈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특가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가중처벌되는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공소사실에 공소 제기된 바에 의하면은 권력을 남용해서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은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이 관련된 회사에게 여러 가지 납품을 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해서 재산적인 이익을 주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공소장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순실, 안종범과 대통령이 공모한 직권남용 강요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만약에 이런 현대자동차 그룹 등 어떤 이익을 제공한 이런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한 실제 정말 피해자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아니고 공갈죄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갈죄로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공소상에 이제 제기된 혐의 중에 하나는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들의 누설과 관련된 범죄 행위들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있는 대통령 부속 비서관실에서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2013년 10월 2일자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라는 문건을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 문건의 내용은 내용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했다는 이러한 사실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에 정호성 비서에게 지시해서 이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안 검토 문건을 정호성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해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순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비롯해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해서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를 가지고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행위는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 유설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하게 헌법에 위반하고 또 형법에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의 주요 내용들을 뽑아서 정리를 해서 지금 탄핵 소추안에 탄핵 소추 사유로 작성을 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에 실제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의 경우에만 그것을 인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법 53조 1항에는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을 당의 공직에서 파면하는 그런 결정을 선고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법 위반이 중대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의 정도가
헌법 질서에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점하고 파면했을 때 그것이 또 초래하는 영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교 형량해서 지금 그 법 위반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이렇게 그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을 그러면 그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는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지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이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헌법을 통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헌법 질서가 이제 뭐냐가 문제인데 이때 헌법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두 가지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법치국가 원리하고 법치국가 원리에 따른 법치국가 부분하고 민주주의 원리 두 가지 원리인데요. 법치국가 원리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 이런 것이 이제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한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은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침해를 한다고 한다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는지 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기준으로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서 뇌물수수 등의 이제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경우, 또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그리고 국가 조직을 이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고 하는 국민적인 믿음이 상실된 경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렇게 봤던 사실관계에 의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앞에서 이제 본 것처럼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을 통해서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을 해서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 대해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 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 등의 임면에 관여를 했고 또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들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가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 원리,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파면에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성실히 수행하리라고 하는 국민적 믿음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여론조사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각종 집회와 시위 등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2016년 11월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연속 4%에서 5% 정도의 이를 정도 유례 없이 낮은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100만, 2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인 믿음은 이미 상실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런 그 상황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은 자명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가 전국적인 시위와 시국 선언, 여론조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상실됐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탄핵 소추 사유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이번 탄핵 소추안은 우리 국회에서 가결돼야 함이 마땅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 결정이 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탄핵 앞으로 국회에서 했던 탄핵 의결 절차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절차가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탄핵 절차를 감시하는 활동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에 대한 발의, 그리고 의결에서 여전히 지금도 탄핵 소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점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절차 역시 법적 공방이 이어지더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또 민주주의 현장 교육이 되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그 탄핵 절차에 이르겠던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단지 정치권에 의해서 법리적인, 지금 이거는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근본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 100만, 200만 전 국민의 어떤 촛불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촛불 집회는 지금 지난주 토요일인 12월 3일에 열린 제6차 촛불 집회에서 서울에서만 170만 명 등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은 물론 5차 촛불 집회 190만 명을 뛰어넘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6차까지 열린 이번 촛불 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저력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2016년에 이런 촛불 집회는 과거에 이런 우리가 오랫동안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촛불 집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성격이나 규모 면에서 과거 촛불 집회에 비해서 훨씬 진화하고 확대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를 가득 메운 100만 개 이상의 촛불의 행진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율과 감동을 느꼈고,
이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체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모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이렇게 촛불 민심을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촛불의 수는 더욱 늘어갔고 촛불이 횃불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촛불 집회의 직접적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유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직접적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유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그간에 여러 가지 누적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질적 모순들이 여기에는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4년 동안 누적되었던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민생경제 악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위안부의 졸속 합의, 세월호 참사 등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이 촛불 집회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지만,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 분노의 배경에는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 모순들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불법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등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최동욱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또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본다면 대다수 국민들과 역사교사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해서 친일과 독재를 비호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30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도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전세가 폭등으로 인한 서민족의 불안정, 1300조에 이르는 막대한 가계부채, 청년실업 증가,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이런 논란, 이런 등 민생경제도 날로 악화되고 서민의 삶은 더욱더 고달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규제 완화, 부자감세, 민영화 등 소수의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행복 시대는 온데간데였고 국민 불행 시대만 열렸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촛불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 하는 구호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에 대한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6년 11월과 12월의 촛불 집회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4.19 혁명, 6월 항쟁과 더불어 우리 역사를 바꾼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대통령의 퇴진이 아닌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위대한 시민혁명, 명예혁명으로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더불어
이 중요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제 뒤를 이어서 탄핵 버스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우리 우원식 의원님이신데요. 을지로 의회를 통해서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항상 추억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십시오. 아이고 이 새벽에 같이 우리 사이가 괜찮죠?